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당신의 겉모습이다.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사람을 얼마나 간단하게 속일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약간의 술수와 눈가림만으로 진실을 숨기고 가상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했을까? 생전에 제작된 마키아벨리의 초상화에는 창백한 얼굴의 한 남자가 그려져 있다. 두툼하고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세련된 옷을 입고 있는데 비쩍 마른 몸을 숨기려는, 아니 거의 옷에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림 속의 마키아벨리는 아직 젊다. 깨어있는 검은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번뜩이고 머리 회전이 빨라 보인다. 갸름한 얼굴, 얇고 꽉 담은 입술은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하다. 노회한 권력형 인간의 미소였을까? 자세는 어떤가? 목덜미 부분만 약간 길 뿐 전체적으로 짧게 자른 짙은 머리카락과 앞으로 살짝 숙인 머리. 혹시 음험한 공격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제스처일까? 아니면 방금 환멸을 느끼며 한숨을 내쉰 남자의 몸짓일까? 마키아벨리의 명저 군주론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앞서 언급한 초상화에서 도덕규범과는 동떨어진 냉소적인 권력형 인간을 알아볼 것이다. 자신의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 지침을 적나라하게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통치를 가능케 하고, 아니 성공적인 통치의 조건처럼 보이는 때로는 비정하고 섬뜩한 방법들을 서술한 마키아벨리의 냉정하고 분석적이고 선명한 언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놀라움을 자아낸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거짓말과 배신, 음모, 심지어 살인조차 서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오로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말은 마키아벨리의 저서에 자구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군주론의 전반에 흐르는 핵심일 뿐 아니라 그의 저서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키아벨리와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와 결부시켜 거론된다. 마키아벨리는 오로지 권력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을까? 1469년 피렌체에서 하급 귀족 출신인 법학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진로가 정해져 있었다. 집안의 다른 남자들처럼 1498년에 피렌체에 공직에 입문한 것이다. 4년 전 마키아벨리의 25번째 생일날 피렌체를 마치 왕조처럼 대대손손 지배하던 유력 가문 메디치가가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군대에 의해 쫓겨났다. 마키아벨리는 능력을 인정받아 피렌체 공화국의 중요 관직을 맡았다. 무엇보다 말 주변이 뛰어나고 분석 능력이 탁월한 것이 남들의 눈에 띈 것이다. 그는 군대를 개혁했고 외교적 사명을 띠고 외국으로 자주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은 너덜너덜한 양탄자와 비슷했다.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교황의 권력력이 이탈리아 땅을 끊임없이 전쟁과 약탈에 차마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당시의 사건들은 비범한 정신적 환경과 함께 대두했다. 인간의 구원을 내세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중세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찾으려고 했다. 고대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다시 개인의 특수성과 독창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미술과 문학, 건축, 학문이 세상에 대한 이런 생기 있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포착했다. 미켈란젤로는 몸의 숭배를 불러일으킨 다비드상을 조각했고 티치아노와 조르존에 안드레아 만테냐는 후대의 길이 남을 명화를 그렸다. 만능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뿐 아니라 해부학과 공학에서도 선구자적 업적을 일구어냈다. 얼마 뒤 조르조 바사리는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기록한 전기에서 이 시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을 찾아냈다. 르네상스였다. 이러한 정신적 환경 속에서 사회에 대한 물음이 새롭게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개인을 향하던 시선이 공동의 정체성과 한 민족 공통의 문화유산으로도 향했다. 이로써 민족에 대한 이념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이탈리아 민족에게는 무엇이 최선일까? 좋은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당시에는 공화정을 표방한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을 독재자나 몇몇 유력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반면에 끊임없이 이탈리아를 넘보는 프랑스에서는 봉건제도의 몰락과 함께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형태가 부각되고 있었다. 1512년 마키아벨리의 정치 경력은 급작스럽게 마침표를 찍었다. 프라토 전투의 패배로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진 것이다.
그 전에 마키아벨리가 추진했던 군대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큰 용병을 사들여 군대를 유지하던 당시의 관례를 무시하고 병역 의무가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군을 모집했던 것이다. 어쨌든 피렌체 공화정이 붕괴되자 메디치 가문이 다시 도시로 돌아와 권력을 잡았다. 마키아벨리는 새 권력자에 대한 반란 공모 혐의로 수감되어 고문을 당했다. 결국 풀려나긴 했지만 추방당하고 말았다. 도시 성문 앞에 자그마한 문중 장원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으로 낙향해서 강요된 시골 생활에 매진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한가하게만 지낼 사람이 아니었다. 부지런히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와 국가 철학에 대한 글뿐 아니라 시와 희곡도 썼다. 희극 나 만드라골라는 당시 꽤 유명한 작품이었다. 한 친구에게 보낸 마키아벨리의 편지에는 그의 일상이 드러나 있다. 당시 44살로 일찍 은퇴 생활에 들어간 그는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 숲으로 가서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 오전 느지막한 무렵에는 단테와 페트라르카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의 연애 행각을 즐겼다. 그 다음에는 주점으로 가서 여행자들에게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집에서 점심을 해결한 다음 다시 주점으로 향했다. 술집 주인과 정육점 주인, 방앗간 주인과 카드놀이를 했는데 이 놀이는 대개 격렬한 드자비로 끝나기 일쑤였다. 이 부분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다. 내 심장에 곰팡이가 피지 않으려면 그런 타락이 필요했네. 저녁에는 낮에 입었던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을 벗고 격식에 맞게 화려한 궁정 의상으로 갈아입은 제 작업실로 들어가 저술 활동에 매진했다. 같은 편지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언급했다. 과거에 내 기발한 생각이 자네 마음에 든 적이 있다면 아마 이 책도 과히 나쁘지는 않을 걸세. 마키아벨리는 분열된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군주론은 안정된 국가 조직 속에서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그 나름의 전망이었다. 통일은 강한 남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군주론은 그 남자를 위한 지침서였다. 마키아벨리는 여행 중에 권력의 굶주린 체살의 보르자라는 남자를 만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보르자의 모토는 카이사르 아니면 무였다. 그렇다면 이 보르자가 강한 남자의 전형이었을까? 군주론에 묘사된 권력 획득과 유지 방법을 보르자의 실제 행동과 비교해보면 그를 본보기로 삼았을 법하다. 보르자는 한때 사나운 용맹부대를 거칠게 몰아붙여 이탈리아의 상당 부분을 수중에 넣었고 교황청과 수많은 제후들의 권력을 와해시키거나 짓눌렀다. 심지어 이탈리아 전역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 같았다.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함과 폭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전제군주 방식으로 다스렸고 수많은 정적을 하수인을 시켜 죽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살해했다. 이러한 행동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충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주는 온화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잔혹함과 폭력을 행사할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의 자기 추천서이기도 했다. 그는 피렌체의 공직을 얻고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이 작품을 당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헌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로렌초가 자신을 망명지에서 빼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 면에서 군주론은 피렌체 정부의 정치 고문 자리를 노린 지원서였다. 그러나 개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세상사였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정치 무대를 밟지 못했고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 피렌체의 역사를 지필해달라는 주문뿐이었다. 군주론은 1532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죽은 지 5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메시지, 즉 군주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 범죄도 저질러야 하고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는 곧 이 작품과 저자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안겨주었다. 이 책의 목표가 신앙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도 나쁜 평판을 받은 한 가지 이유였다. 마키아벨리에게 정치적 행위의 토대는 종교적 윤리에 따르는 당위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의 인간이었다. 그가 목적을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까지도 마다하지 말라고 충고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에는 무엇보다 불안정한 시대에 안정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지상 과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그리는 군주는 온갖 폭압을 행사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을 존중했다. 세상 어디서나 강력하고 안정된 국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마키아벨리의 책이 인기를 누린다. 하지만 이런 인기도 결국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귀결된다.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과연 얼마만큼 정당한가? 악을 악으로 물리친다면 도덕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인간과 세상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지 않았던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행동에서 모든 도덕적인 것을 배척할 수 있고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목적을 수단 위에 놓았다. 도덕적 기준 없이 행동하는 인간은 세상을 얼마나 삭막하게 느낄까? 만일 누군가 주점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마키아벨리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니콜로, 당신은 악을 악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했지만 인간은 가능한 한 선으로 악을 물리치려고 해야 하지 않겠소? 어쩌면 마키아벨리는 카드에서 눈을 떼고 꿈꾸듯이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른다. 그래 보시오. 하지만 내 생각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소. 그러고는 잠시 후 덧붙일 것이다. 안타깝지만